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썹TV 김윤섭입니다. 저는 먼저 문화란 무엇인지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컬처는 라틴어 컬투라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 상태의 것에 어떤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어의 매스 컬처, 대중 매개 문화 혹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문화, 파퓰러 컬처 등의 용어를 모두 대중문화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원어에 내포된 의미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방송, 신문, 서적, 잡지, 영화, 가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와 문화산업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복제되어 소비되는 문화, 즉 매개문화 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대중문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문화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능해진 복제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간당 수천 부를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과 인쇄기계가 발명되면서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인쇄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과 전신 등으로 대표되는 통신수단의 발달은 신속한 정보 수집과 함께 단시간에 먼 곳까지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로 증가한 도시 인구는 잠재적인 독자층을 확대시켰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매체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한 정보 교환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현대 사회에서의 대중문화는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소비하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달과 함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가 가능한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르봉은 1895년 발표한 군중심리에서 19세기를 군중의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군중이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가두에 모인 대량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열등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의해 쉽게 선동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고급 문화에 대비한 저급 문화로 보았습니다.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심미적, 지적, 도덕적 기준이었으며 이는 근대 이전의 서구 봉건주의 사회에서 신분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 향유하는 문화를 국가나 교회가 엄격하게 규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대 이전 서구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귀족들은 고급 문화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문화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값비싼 오락과 예술의 대가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귀족과 소수 엘리트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였습니다.
다음은 저금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문화는 봉건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피지배 계층의 문화였습니다.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문화이기 때문에 세련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대중문화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지기는 근대의 출발점입니다.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를 선언하며 성립한 메이지 정부는 봉건적 지배체제를 없애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양을 모델로 부국강변, 식산흥업, 문명개화를 3대 슬로건으로 내걸고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민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은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통합을 통해 국민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통합은 신분, 종교, 언어, 관습 등을 초월해 국민을 법 앞에서 평등한 주권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통합은 교육제도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표준화하고 역사성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통합 과정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으로서의 동질성이나 공동체 관념을 내세워 지배 집단의 제도나 언어, 문화를 소수 집단에게 강요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서구와 비슷한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세 일본은 에도 막부가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지방은 쇼군과 주종 관계에 있는 다이묘라는 영주가 각 번을 지배하는 막번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은 각자가 속한 번의 질서 속에 살았고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메이지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서구를 모델로 근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우선 1869년에 구영주들로 하여금 영지와 영민을 천황에게 봉환하게 하고 이들을 구영지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판적 봉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의미의 봉건제도를 폐지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메이지 정부는 이들을 면직시켜 도쿄로 소환하고 기존의 봉건적 지배 단위인 번을 없앤 대신 현이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를 만들어 정부가 임명한 관리를 파견하는 폐번치연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국은 메이지 정부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봉건제도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을 가질 수 없었던 평민이 성을 갖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나아가 에타나 흰인이라고 불렀던 천민계급에 대해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사민 평등 정책이라고 합니다. 1872년에 근대적인 학교제도의 기본이 되는 학제를 제정하여 근대적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대학구와 중학구, 소학구 등 피라미드형으로 나누어 소학구별로 하나의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전국에 2만 개 이상의 소학교가 설립되어 학교 교육이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근대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은행제도와 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떨어진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막부나 각 번이 경영하던 공장이나 조선소동을 인수해 관영 공장을 설립하고 서양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근대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문화적 통합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신도를 국교로 하여
신성 불가침한 통치권자로서의 천황의 이미지를 심고 국민의 전신적 통일을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통신망의 건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망의 발달은 근대가 낳은 중요한 기술 혁신 중의 하나입니다. 철도를 비롯해 각종 교통수단과 통신망의 발달은 일본 각지를 연결함으로써 이제껏 별개의 생활권에서 살았던 일본인들의 의식과 정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